연준이 지금 굉장히 주연인 것 같지만 저는 연준은 주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준을 아직까지도 믿으십니까? 라고 저는 반문하고 싶은데 2022년 3월에 첫 금리 인상을 25bp로 시작했던 사람들이고 그때 소비자 물가가 무려 7.9%였습니다. 네. 지각 인상에 그리고 2022년 5월 달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했을 때 기자들이 75bp의 인상 가능성이 있냐고 해서 절대로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75bp를 언제 올렸습니까? 한 달 만에. 연준에 순응해야 되지만 연준을 믿을 필요는 없다. 연준이 경기를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느냐? 저는 컨트롤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경기 지표가 좋게 나와야 시장은 조금 더 롱런할 수 있고 경기 지표가 무너지면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네? 그러면 더 실망감이 곱절로 커지는 거죠. 매주 금요일 굿모닝 인포맥스 꼭 이분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 상황 또 경제 이야기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닥터킴의 허실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도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연휴 지나고 FOMC 지나고 이번 주는 상당히 좀 빨리 가는 느낌인데요. 네, 일단 FOMC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빅컷이 단행이 됐어요. 굉장히 그 직전까지도 25냐 50이냐 말이 많았던 FOMC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저는 사실은 25bp 쪽에 기울었었는데 좀 예상이 틀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5bp를 예상할 때는 뭐 그 배경에는 미국 경제가 그렇게 금리를 빅컷을 할 정도로 나쁘지 않다라는 게 이제 가장 컸던 거잖아요. 그래서 뭐 천천히 가도 뭐 충분히 뭐 미국 경제가 지금 뭐 관계가 없다. 연착륙을 하는데 뭐 무리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그 이유였는데 연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연준은 뭐 어제 전체적인 성명서와 또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재조정이라는 얘기를 9번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2%대인데 금리가 5.5%니까 이거를 빨리 재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를 어쨌든 뭐 표현적으로는 선제적 인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침체가 오기 전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제 뭐 파월 의장이 누차례 강조했지만 재조정이다. 그래서 물가 위험은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고용 시장은 지금 뭐 어쨌든 괜찮지만 지금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과 고용 시장이 식는 것,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금리가. 그래서 빨리 금리를 균형적인 수준, 중립적인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50bp 0.5% 포인트의 금리 인하의 배경이고 논리였죠. 그래서 좀 의아했던 거는 그래도 의사결정이 거의 이제 한 분만 빼고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만 빼고 조금 거의 뭐 만장일치에 가깝게 결정됐다라는 것은 조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연준이 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구나라는 것을 조금 확인할 수 있었는데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가 사실은 지역은행 총재가 반대표를 던지는 경우는 덜어 있었는데 연준의 내부 사람이잖아요. 연준 이사는 보드 멤버인데 보드 멤버가 반대표를 던지는 거는 뭐 사실은 좀 이례적인 거죠. 그 연준은 한국은행은 소수 의견이 덜어 이제 있기도 한데 FOMC 소수 의견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박사님께서는 특히나 또 보우먼 이사 그 멤버가 모든 멤버가 소수 의견을 던졌다. 이것도 약간 이례적이다 말씀해 주셔서 좀 시사점이 있습니까? 네, 뭐 정도표를 뜯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9명은 사실은 뭐 75bp 연내 연말까지 100bp가 아니고 75bp 그러니까 어제 50bp를 인하했기 때문에 11월과 12월 2번 남았지 않습니까? 2번 중에 한 번만 인하하는 거를 지지한 거죠. 그러니까 19명이 점을 찍었는데 9명이 여기 점도표를 보시면은 75bp 이내의 인하를 지지했다라는 것은 조금 아슬아슬하게 중간값이 4.4 해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연말까지 100bp 인하를 거의 확정적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지금 보도가 돼 있지만 사실은 중간값이 4.375였고요. 반올림에서 4.4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명, 7명, 그래서 9명은 어제 50bp를 인하했기 때문에 11월과 12월 중에 한 번만 25bp 인하를 인하하는 것을 좀 지지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연준인 내부의 의견도 뭐 몇 분이 의결권이 있고 몇 분이 의결권이 없는 분이 9명에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연준의 기류가 지금 어제는 뭐 또 시장에서 11월에 50bp 연속, 뭐 JP모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12월까지 50bp, 거의 그냥 올해 한 150bp 인하를 점도표 무시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어제 50bp를 인하한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리를 빠르게 정상화하고 뒤에 가서는 천천히 내리겠다라는 연준의 의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만약에 천천히 내리고 처음에 뒤에 가서 허겁지겁 많이 내리면 이거는 이제 조금 그 연준의 정책 실패로 규명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처음에 많이 내리고 점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년에는 그 연말 2025년 연말 그 중간값은 기준금리의 중간값은 3.4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 4번 내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4개월에 100bp, 내년은 1년 12개월에 100bp. 그러니까 3배 속도가 늦어지는 거죠. 4개월에 100bp, 내년에는 12개월에 100bp니까. 그래서 처음에 왕창 내리고 뒤로 갈수록 적게 내린다라는 게 이제 점도표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주식시장이 그저께 주식시장이 조금 신통치 않게 반응하고 조금 빠졌던 이유는 이거는 뭐 조삼모산에 내년에도 많이 내려야 되는데 이건 뭐야라는 게 이제 실망감으로 작용했지만 결국에는 뭐 경제 지표가 더 이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제 그러한 표현으로 이제 어젯밤에는 또 주가가 올랐던 거죠. 네, 금리 결정 그리고 점도표와 더불어서 경기 전망 여러 가지 지금 어떻게 경기를 보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다뤄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에는 뭐 어제 월가의 반응도 그렇고 제 생각에도 연준이 지금 굉장히 주연인 것 같지만 저는 연준은 주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준을 아직까지도 믿으십니까? 라고 저는 반문하고 싶은데 연준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2022년 3월에 첫 금리 인상을 25bp로 시작했던 사람들이고 그때 소비자 물가가 무려 7.9%였습니다. 7.9%의 지각 인상에 그것도 첫 금리 인하를 2022년 3월에 25bp 고작 인하하고 그리고 2022년 5월 달에 연준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했을 때 기자들이 75bp의 가능성이 있냐, 인상 가능성이 있냐 그래서 절대로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75bp를 언제 올렸습니까? 7월 달에 올렸죠. 한 달 만에. 그래서 이제 뭐 늦었고 정책 실패고 상당히 비판도 많았고요. 그리고 그해 이제 뭐 잭슨홀 미팅에서 고통이 따를 거다 이제 그래서 이제 험악한 이제 경로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연준에 대항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준에 저항하면 다치죠. 연준에 순응해야 되지만 연준을 믿을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결국에는 경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경기를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느냐? 저는 컨트롤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연준이 뭐 기업들을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해고하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자동차와 주택 금리가 내려가고 그리고 소비자 금융이 돌아가고 연체율이 조금 천천히 올라가고 이렇게 경제를 스무딩 시킬 수는 있죠. 그래서 스무딩 시키는 거는 오케이. 하지만 내년도 경기 침체 자체가 완전히 배제된 거냐라는 것은 이제 아닌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장은 아마 마켓은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그러한 변수와 요인과 자연스러운 경기의 흐름, 기업들의 이익 흐름, 이 두 개가 만난 조금 내년도 경기의 궤적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지표가 좋게 나와야 시장은 조금 더 롱런할 수 있고 경기 지표가 무너지면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네. 그러면 더 실망감이
곱절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경기와의 싸움일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한 두 번의 변곡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기 측면에서. 어떤 변곡점이죠? 일단 지표상으로 네. 볼 때는 저는 7월 달 허리케인 베일이 그 휘몰아친 7월 달 고용 지표가 조금 소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 8, 9, 3개월 그 미국의 신규 일자리 공급이 11만 4천 건으로 과거 평균의 한 20만 건의 절반, 반토막 정도였기 때문에 이번에 50bp의 인하를 이끌어내는 논리적 배경이 됐는데 상당히 놀랐었죠. 네, 그런데 저는 7월 달은 조금 빼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마 7월 달 고용 지표가 빠지는 8월, 9월, 10월 3개월치 고용 신규 일자리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구직이라든지 이런 3개월치 고용 지표가 확인되는 11월 고용 지표가 확인되려고 그러면은 10월까지 확인되려고 그러면 11월 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1월 초에 한번 시장이 변곡점을 맞을 것 같고요. 마침 이제 11월 초는 대선이 마무리되는 어쨌든 대통령이 당선되는 네. 결정되는 시기죠. 그래서 11월 초가 이제 변곡점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11월 초까지는 경기 논쟁은 있지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50bp 컷이 그리고 연내에 100bp 인하의 그 기대감이 살아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1월 초까지는 증시가 뭐 경제에 대해서 막 설왕설래하지만 시장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제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고용도 네. 말씀해 주셨던 허리케인의 일시적인 영향이었다. 그래서 8, 9, 10월까지가 확인이 되면이네요. 네. 가정은. 네. 그래서 만약에 11월 초에 8, 9, 10의 3개월 평균치가 나왔는데 네. 여전히 좋다. 그러면 선제적인 인하가 더 돋보이는 거죠. 경기가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50bp 컷을 하면서 경기에 대한 리스크를 줄였다라는 것이 더 이렇게 부각되면서 연준이 이제 붕 더 뜨겠죠. 네, 그러면서 이게 연말 랠리까지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7월이 빠졌는데 조금 신통치 않게 나온다. 여전히. 네. 그러면 선제적 인하는 맞았지만 경기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을 조금 억누르는 시기가 이제 11월 초가 될 가능성이 있고 연말 랠리도 이제 신통치 않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서 박사님께서 연준이 경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뭐 금리 결정으로 인해서 도움을 주고 미세하게 그럴 수는 있지만 네. 경기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 얘기는 계속해서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둔화, 침체가 올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부분은 좀 유효할까요? 네, 저는 뭐 지금 고용 시장이 뭐 파월 의장도 시인했듯이 식고 있지 않습니까? 식으니까 또 50bp를 인하한 거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뭐 약간 비정상적인 고용 시장의 타이트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정상 수준을 지나서 약간 이제 더 불황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보시면은 고용과 그 채용과 해고가 거의 요 밑에 잘 안 보이시는 그 두 개의 선이 채용과 해고입니다. 네. 채용과 해고가 이제 나란히 친구처럼 같이 가고 있죠. 네네. 그리고 위에가 이제 구인입니다. 그래서 이 구인이 버퍼를 지금 고용시장의 버퍼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조금 계속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실업자보다 구인 건수가 거의 한 10% 정도, 정확하게는 한 8.5%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당장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리고 지금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은 구인 활동이 늘어가면서 이민이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살짝 올라갈동 말동 이제 뭐 올라가지도 않는 거죠. 지금 4.2%니까 이제 이런 상태가 진행되는 거고요. 조금 지나면 저는 해고가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영리하거든요. 내년도에 수요가 준다. 그게 이제 뭐 중국의 수요 둔화에 의해서든 아니면 미국 자체의 뭐 연체율의 상승이라든지 또 고용의 둔화, 또 생산성이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안 올라간다든지, 내지는 이제 기업이익 전망이 조금 불투명한다든지, 내지는 이제 저축률의 둔화와 이제 금리를 인하함에도 불구하고 저소득계층은 조금 신용 스프레드가 올라가면서 항상 금리 인하기에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가뜩이나 이제 신용카드 연체율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팬데믹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더 치솟아 올라가면 이제 소비가 좀 줄고 내수가 줄면 미국 기업들이 좀 투자와 여러 가지 활동을 조금 움츠려들겠죠. 그러면서 이제 너도 해고했냐, 우리도 해고해. 그러면서 이제 해고가 이제 도미노식으로 연결되면 이게 이제 고용이 망가지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닌 거죠. 버퍼가 있을 때 연준은 좋을 때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이제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고요. 하지만 저는 이 추세, 고용과 해고가 같이 둔화되고 구인 건수도 같이 둔화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가 2개에서 지금 1.1개로 줄어 있습니다. 이게 0.9, 0.8 내려가면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연준의 선제적인 금리 인하와 미국 경제의 튼튼함, 내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짧고 가벼운 조금 그런 뭐 아주 부드러운 경기 침체를 이제 딛고 오히려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가 다시 네. 조금 구조가 좀 개선되면서 다시 또 새로운 국면으로 경기 확장이 이어지는 이제 그러한 추세의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네.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 추세를 좀 봐야 된다. 네, 성장률 측면에서도 연준이 지금 어제 SEP에서 네. 경제 전망에서 2.0%를 영원히 2.0%를 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 표를 보시면은 잠재 성장률 1.8%보다 살짝 높은 영원한 2.0%를 지금 제시했는데 뭐 이걸 믿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3분기 GDP 미국 GDP가 분기 연율로 3.0%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확정치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거의 뭐 3.0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고 4분기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연준은 이제 2.0으로 본 거예요. 4분기 연율 2.0으로 본 거고 저는 뭐 이것보다 높을 것 같습니다. 한 2.2나 3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4분기까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것과는 다르죠. 왜냐하면 3분기 GDP가 분기 고점이었어. 이런 만약에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되면 지난 3분기가 3.0%가 고점이었대. 그리고 앞으로 1년이나 2년 사이에 3.0은 볼 수 없는 숫자야. 주식시장은 그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네. 모멘텀, 센티먼트를 싫어하기 때문에 3분기 3.0%가 고점이었는지 고점일 가능성이 높죠. 미국 경제가 3.0% 계속 성장하면 아마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3.0%가 고점인 것은 오케이. 그런데 내년도에 연준의 의도대로 2.0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 그러니까 부드러운 착륙이 일어날 건지에 대한 그 부분이 확인되는 것이 언제일까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4분기 GDP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4분기 GDP의 내용. 그래서 4분기 GDP의 속보치가 나오는 게 내년 1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경기에 대한 조금 표검사, 주식시장이 한번 통과를 해야 되는 이제 아주 중요한. 관문이죠. 네. 관문이 내년 1월 말에 4분기 GDP에 대한 해석, 속보치에 대한 해석, 4분기 지나간 GDP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25년 전체적인 경기 궤적이 소프트 랜딩일지 아닐지에 대한 그리고 내년 1월 정도면은 연준이 금리를 9월 달 인하한 그 시점부터 약 4개월, 5개월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평가를 또 하겠죠. 조금 시작이 네. 되는 경제에 스며드는 시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번 연준의 금리 인하가 과연 스마트했는지에 대한 검증 시기가 내년 1월 말. 그래서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내년 1월 말까지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경제에 대한 논쟁도 많고 뭐 그냥 뭐 시끄러운 얘기도 많겠지만 그럭저럭 굴러갈 것 같아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 굉장히 좀 무겁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신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네. 내년 초까지는 굴러갈 것 같다. 네, 그리고 굴러갈 좋을 것 것 같습니다. 같다. 네. 좋게 굴러갈 것 네. 같다. 네. 두 가지 변곡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리해 보면 8, 9, 10월 고용 지표
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이 되는 때, 그리고 내년 도에 올해 4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되고 이게 시작해서 이제 어떤 평가를 받는지 이 부분입니다. 어제 실업률 제시한 걸 보면은 4.4%로 제시를 해서요. 네. 이게 상당히 좀 올랐다, 상향됐다. 근데 이미 사실 4.2%여서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전에 4.3%도 한번 찍었기 때문에 뭐 저는 큰 의미는 두지 않지만 연준이 조금 약간 자기 모순에 빠졌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업률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제적 금리 인하가 실패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내년도 실업률 전망을 4.7 이렇게 보면 금리를 올해 100bp, 내년에 100bp나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업을 못 잡아, 고용시장을 못 잡아라는 것은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도 뭐 4.3, 4.4를 넘지는 않을 거다. S&P의 실업률 전망이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2.0%의 GDP 증가율에 부합되는 실업률은 뭐 4.4% 합리적이죠. 그래서 어제 좀 높게 잡았다라고 시장이 좀 심심해했던 부분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동 수요가 조금 아직까지는 버퍼가 있는 상태에서 이민자의 급증이라든지 또 지금 저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돈이 없어서 이제 일자리를 찾아 나오는 자발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 구직자들이 늘고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은 아예 실업자 통계에서 구직 단념자로 분류됐다가 이제 구직을 희망하는 자로 포함되면서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한 4.4%까지는 건강한 실업률 상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확실히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물가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였고 고용 쪽에 대해서는 이제 우려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 아직은 뭐 견조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확실히 오늘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좀 안도를 했다고 할까요? 오히려 어제 금리 인하를 오히려 오늘 환호로 또 받아들인 어떤 촉매제가 되는데 실업수당 청구자 수 좀 평가해 주시죠. 네, 그 뭐 실업수당 청구는 매주 나오니까 새삼스러운 지표는 아닌데, 그렇죠. 근데 뭐 지금 계속 뭐 좋게 나왔죠. 미국 고용 시장이 굉장히 좋은 상태임을 계속 입증해 왔습니다. 조금 장기 추세를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이게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4주 이동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2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그러니까 약간 이게 조금 장기 백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제 그런 거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팬데믹 때는 이제 조금 이례적이니까 빼고 팬데믹을 제외하고 1980년부터 과거 4번의 경기 침체 구간, 나중에 이제 지나서 보니까 엠버에서 경기 침체로 정의했던 이런 측면입니다. 이런 거. 지금 실업자 청구 건수가 느는 요 4번의 평균이 250만에서 300만, 제가 음영으로 표시한 그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2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제 기준으로는 182만 9천 명이었죠. 그리고 뭐 주간으로는 21만 9천 건이었지만 2주 연속으로는 183만 건 정도였는데 이 차이가 거의 한 70만에서 140만 정도. 그러니까 과거 팬데믹을 제외한 4번의 경기 침체에 들어갈 때 2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평균이 250에서 300만인데 지금과의 괴리가 한 70만에서 140만 정도. 그러니까 아직 고용시장에 버퍼가 있다라는 거죠. 경기 침체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한 6개월 내지는 한 1년 걸린다는 얘기죠. 주식시장은 근데 이걸 확인하고 이제 주식을 팔아야지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걸 확인을 한 시점에는 이제 주가가 이미 한 고점에서 한 15% 정도, 한 10에서 15%는 빠져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후행 지표인데 우리가 이제 과연 이제 선행 지표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버퍼가 남아 있다라는 거. 경기 침체에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조금 여유가 있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계속 이제 그런 근거를 지금 제시해 주시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바로 BOJ의 결정이잖아요, 박사님. 어떻게 보면 8월 초에
그 엔캐리 자금 청산 이 이슈로 인해서 FOMC 이후에 이제 BOJ가 남았다 이렇게 좀 긴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동결 쪽으로 좀 우세하던데요. 네, 네. 뭐 동결하면서 이제 총재 멘트가 어떻게 나올지가 조금 궁금하죠. 네. 물론 이제 동결하면서 10월 달로 이제 공을 넘길 겁니다. 근데 저는 10월 달도 금리 인상을 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월도요? 네, 10월도 네.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BOJ 입장에서도 조금 뭐 저울질을 하지 않겠습니까?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얻는 베니핏과 그럼으로써 얻는 위험을 이제 같이 저울질할 텐데 엔화가 지나치게 강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데 사실은 환율 시장은 통화 정책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제 결과물인데 아마도 BOJ는 좀 아이러니하게 그 환율 시장을 보면서 통화 정책을 결정하지 않을까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통화 절상은 엔화의 절상은 엔화 가치의 상승은 미국, 일본 수출 기업들의 조금 부담을 가중시킬 거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엔화가 조금 다시 또 엔화 약세로 가면 수입 물가 상승. 지금 일본 수입 물가가 근원이 2.7%거든요. 그래서 조금 잡혀 있다라고는 하지만 조금 불안합니다. 환율 일본도 뭐 어쨌든 에너지부터 다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동절의 앞뒷면 것 같죠. 그래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현재의 환율, 그러니까 140엔을 지지선으로 하고 145엔을 저항선으로 하는 한 140엔대 초반대의 환율을 가장 선호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환율을 보면서 BOJ가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일본 경제의 펀더멘탈상, 그러니까 2011년부터 시작된 아베노믹스의 결과로 인한 막대한 정부 부채와 재정 적자 부분, 또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의 감소, 이런 부분들이 엔화의 펀더멘탈을 좀 그렇게 지원하지 않습니다. 엔화 강세를 지원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단기 환율은 뭐 135엔까지 이제 기습적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그렇게는 봅니다만은 135엔까지 가는 거는 이제 조금 일시적일 거고 만약에 간다면 그거는 이제 좀 전체적인 환율 수준은 140엔을 중심선으로 한 플러스 마이너스 좀 그런 선에서 형성이 되지 않을까 당분간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율을 보고 네.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네, BOJ 얘기까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말씀 고맙습니다.